첫 번째 이야기. 일본 파친코의 아이들 죽이는 징크스.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이야기지만 일본의 뉴스를 보다 보면 파친코 가게의 주차장에서 혼자 차 안에 타고 있던 아이가 여름 더위에 지쳐 탈수나 질식사를 했다는 뉴스를 종종 들을 수 있다. 보통은 부모가 게임에 빠져 아이를 차 안에 두고 왔다는 사실을 깜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그런 뉴스가 빈발하는 데에는 충격적인 뒷이야기가 있다. 이는 빠찡코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꽤 유명한 징크스 중의 하나로 자신의 아이를 차 안에 두고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게임을 하다 보면 대박이 터진다. 그런 내용이다. 그 지독한 답답함을 잘 참아낸 아이는 나중에 참을성이 많은 어른으로 크기 때문에 성공해서 부모를 호강시켜준다고 하는 그럴듯한 이유까지 있다. 달리 말해 빠찡코에서 대박을 터뜨리고 싶어서 자기 자식을 죽음의 위기까지 몰아넣는 것이다. 심지어 몇 벌이라면 몇 시간까지는 괜찮다는 식의 노하우마저 전수되고 있다고 한다. 물론 그런 징스크로 대박은커녕 정말로 아이가 죽어버리기도 하는 충격의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지만 어찌 보면 더욱 무서운 것은 죽지 않고 겨우 살아난 아이가 앞으로도 또 한 번의 대박을 위해 몇 번이나 그런 근거 없는 징크스를 위하여 오늘도 생사의 고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이야기. 시체 썩은 냄새에 대한 이야기. 죽은 쥐 시체가 썩는 냄새나 여름철의 비둘기 시체 냄새를 맡아봤다면 그 부산물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알 것이다. 사람 시체 냄새도 별반 다를 바 없었다. 코를 찌르는 듯 역겹고 어질어질한 구역질 나는 냄새 말이다. 내가 어릴 적 살던 곳은 재개발 예정 구역 가까운 곳이었고 노인들이 군데군데 모여 사는 곳이 무척 많았다. 이웃이 죽던지 말던지 관심이 없는 나도 문제였지만 서로가 관심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다. 사건의 중심은 바로 아래층에서 독거노인이 죽은 지 한 달 만에 발견됐다는 것이다. 발견 당시는 1월이었다. 여름이 아닌 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노인은 원래 당뇨가 있어서 집 밖으로 잘 못 나오던 사람이라고 엄마에게 들었다. 가끔 동네 아줌마 몇 명이 여름에 그 할머니 집으로 음식 상한다고 봐주러 들리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뜸해지고 12월 중 합병증으로 죽은 것이었다. 사인은 당뇨가 아닌 신부전증이었다고 했었다. 더 큰 문제는 12월에 죽었다는 사실이다. 한 달을 넘게 방에서 푹 썩은 게 아니라 전기장판을 들고 죽었다는 뜻이다. 빌라 내에서 부리고 역겨운 시체 냄새는 정말 전혀 나지 않았다. 한창 추울 겨울이라서 냄새가 퍼지지 않았던 것이다. 1월 초쯤 그 노인 바로 옆집 이웃 아저씨가 꽤난 오지랖 피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옆집 할매 전기요금 1월 청구서를 우체통에서 뜯어봤다고 한다. 평소 10,000원을 겨우 넘길 정도로 잘 쓰지도 않던 노인이 갑자기 30만 원이 청구가 되었다고 한다. 같은 이웃이니 말씀을 드려야겠다며 점심쯤 방문해 문을 두드렸지만 집안에서 인기척은 없었다. 이상한 낌새를 느낀 아저씨가 119에 신고를 하고서 문을 열었더니 그 역겨운 시체 냄새가 확 들이닥친 것이다. 내가 퇴근하고 집 도착했을 땐 8시 40분이 좀 넘어서였는데 거의 뼈만 남은 앙상한 시체를 우리 엄마가 목격해버렸다고 한다. 시신 정리는 이미 오후에 끝났지만 경찰들 2명은 아직도 현장에서 돌아다니고 있었고 기자들이 사진을 찍는 게 보였다. 집 앞에 세워진 많은 차를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빌라의 현관 유리문 앞까지 접근하니 아, 이게 사람이 죽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 생전 이런 냄새는 처음이었다. 전기장판을 2단계로 틀고 죽은 사람이 한 달을 넘게 안방에서 푹푹 썩었는데 그 냄새가 현관에서부터 가득하게 풍겼다. 지금도 생각나면 역겹고 어지럽다. 차라리 여름이었으면 냄새 때문에 초기에 바로 수습할 수 있을지도 몰랐는데 이후 전문 청소업체에서 근 열흘을 가까이 증기도 살포하고 숯불도 피우는 등 각종 화학 처리를 하는 걸 볼 수 있었다. 종종 여름마다 덥고 습할 때면 현관 따고 들어가는 그 계단에서 그때 그 냄새가 뚜렷하게 난다.
뇌가 기억하는 건지 실제로 아직도 나는 건지는 모르겠다. 세 번째 이야기. 가위에 눌려 보게 된 영상 속의 해프닝. 밤에 이부자리 안에서 벽 쪽을 향해 누운 채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가위에 눌렸다. 전혀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다. 눈마저도 움직일 수 없고 한 곳만을 계속해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휴대폰의 화면을 계속해서 보고 있었다. 거기에는 방금 전까지 내가 쓰고 있던 문자의 내용은 없었다. 누군가가 걸으면서 비디오 촬영을 한 것이라고 생각되는 동영상이 나오고 있다. 그리 특별한 것은 없는 길을 돌아다니면서 시점은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다. 자신이 걸으면서 보고 있는 풍경이 그대로 보인다. 화면의 안쪽에서 앞을 향해 걸어오는 사람도 있고 시점과 같은 방향으로 걷는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도 몇 명 있다. 화면의 중앙에는 시점과 완전히 같은 속도로 걷는 사람이 등을 돌린 채 걷고 있다. 아무래도 그 사람을 쫓고 있는 영상인 듯하다. 밤에 집으로 가는 길의 도중인 것 같다. 영상은 대단히 뚜렷하다. 밤길을 흔들림 없이 걷고 있다. 누군가가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걷고 있는 것이라면 약간의 손떨림이라도 있을 법한데 영상에는 그런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살아있는 사람을 찍고 있지만 그것을 찍고 있는 쪽은 결코 사람이라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인물이 집에 도착한다. 자취생인 듯하다. TV를 켜고 목욕을 하고 맥주를 마시고 저녁 식사를 먹는다. 그 모든 것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다. 드디어 잠자리에 들었다. 곧바로 자려는 것은 아닌데 이불을 덮은 채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벽 쪽을 향한 채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 그 역시 휴대폰의 화면만을 응시하고 있다. 아까부터 이 영상인 채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내 몸 역시 마찬가지다. 영상의 시점에서 주인공과 그 뒤를 쫓던 것의 차이는 고작 해야 1m 정도. 지금 내 뒤에서 숨소리가 들린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